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댑터를 통해 교류 전기가 어떻게 직류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의 3대 소자인 저항기, 인덕터, 그리고 커패시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항이란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은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기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이더라도 꼭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강 전기 이론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 리액턴스와 임피던스는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강의를 했을 때 전기의 3요소로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한데 이제 전기 회로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세 가지 소자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소자라는 것은 저항, 리액터, 그리고 커패시터, 이렇게 세 가지고 이 세 가지를 RLC라 해서 RLC 회로를 공부하게 되는데 RLC 회로는 전기공학에서 꽃이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저항에 대해서 먼저 하나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저항에 대한 정의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이라고 배웠었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저항도 비슷하긴 하는데 이 소자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는 단순히 저항이라 하는 게 아니라 저항기라고 해서 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저항기라는 것은 이제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자제품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양쪽에 더듬이 같은 게 달린 이런 부품을 이제 저항기라고 하는 소자입니다. 저항기는 저항과 비슷하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지만은 전자제품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기능을 조절한다는 것은 쉽게 예를 들어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볼륨을 조절하는 부품이 바로 저항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리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저항값을 떨어뜨려 더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소리를 키워주는 거고, 그 반대로 소리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저항값을 높여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크게 함으로써 소리를 줄여준다. 이런 식으로 일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저항기가 하는 일입니다. 이 저항의 특징은 실제 전력을 소비하고 이를 통해서 열이 발생한다. 여기서 왜 전력을 소비하냐 그러면은 뒤에 나올 소자인 리액터와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전력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항은 유일하게 실제로 전력을 소비하고요. 열을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전기의 이제 네 가지 법칙 중에 줄열의 법칙의 공식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H는 I 제곱 R T. 여기에서 I 제곱이라는 것은 전류의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서 R, 이게 바로 저항입니다. 즉 열이 발생할 때는 전류와 저항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저항, 이 자체 때문에 저항 자체에서도 열을 이렇게 발생한다. 역으로 말하면은 전기 난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저항이 되겠고, 이 저항을 이용한 것이 바로 전기 난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의 기호는 이제 R, 레지스턴스의 약사이고, 여기 기호는 이제 이 회로 그 도를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지그재그 모형태로 가렸으면 이게 바로 저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저항의 기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옴 이렇습니다. 이 옴이라는 거는 그리스어로 이제 오메가에서 따온 겁니다. 오메가. 근데 이게 대문자로 생겼을 때는 이렇게 옴이지만은 소문자로 이렇게 오메가, 그걸 표기를 하면은 W 모양이고, 이게 이제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하고 앞으로도 나오게 될 각주파수 2파이 F, 이거와 같다. 즉 대문자는 저항의 단위, 소문자는 각주파수를 얘기한다. 이걸 인식하셔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항에 이어서 두 번째 소자인 인덕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인덕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덕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좀 추리가 가능합니다. 그 인덕션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주부들이 선호하는 주방에 그 요리할 때 가열하는 기구인데, 그 인덕션의 핵심은 바로 이 유도 전류를 이용해서
용기 자체를 가열시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덕터라는 것은 이제 유도 전류, 유도한다 이런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인덕터를 또 이제 가끔씩 다른 책에서는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바로 리액터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액터라는 단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좀 우리가 혼돈을 할 수 있는 게 뒤에 가면 이제 리액턴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인덕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 자, 인덕터의 이제 핵심적인 기능은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흐름을 제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류가 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가는데 빼글 돌아가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까요? 바로 가는 게 효율적이죠. 이렇게 빼글 돌아가는 것보다. 근데 여기 인덕터라는 거, 이 빼글 돌아가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코일이라 그러는데 이 코일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직접 가는 것보다 급격하게 변화를 막아주고 이를 통해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일이라는 곳에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자기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자석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장을 다른 표현으로 자계라고 하는데 이 자기장이 발생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자 하는데 이것을 못 가게 막아주는 방향으로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자기유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즉 직접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코일을 감게 되면은 이게 자기장에 의해서 그만 좀 가라, 천천히 가라 이렇게 막는 방향으로 전압이 생긴다. 이건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자기장을 통해서 전류를 제어하기 때문에 따로 어떻게 전기를 소비하거나 이러는 건 없습니다. 예, 이걸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인덕터의 기호는 그 방금 전에 그린 코일 모양, 이 돼지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기호로는 L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덕터라는 단어 어디에서 봐도 L도 없는데 왜 여기서 L을 사용하냐면은 코일이라는 단어 아시죠? 코일이라는 단어의 맨 끝자에서 L을 이렇게 따서 대문자 L을 사용한다. 인덕터는 L.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 전자제품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인덕터가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똘똘똘똘 감겨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세 번째 소자인 커패시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커패시터라는 것은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고요. 이제 저희 아버지 연배분들이 옛날에 전기전자를 배울 때는 콘덴서라는 단어로 많이 배우셨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단어로 그대로 콘덴샤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는데 다 같은 건데 이제 우리 전기 쪽에서는 이제 커패시터를 요즘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방금 전에 인덕터라는 녀석이 코일을 통해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아닌 전압의 흐름을 좀 제어를 한 녀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커패시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어댑터에 대한 강의를 얘기를 할 때 커패시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커패시터는 일종의 충전지 같다. 단 속도가 굉장히 빠른, 충전과 방전이 굉장히 빠른, 1초에도 수십 번 할 수 있는 그런 충전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교류를 우리가 직류로 바꿀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 있는 것을 충전을 이제 커패시터를 통하면서 방전이 될 때쯤에 다시 충전을 하고 방전이 될 때쯤에 다시 충전을 해서 좀 부드러운 물결 모양으로 바꾸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게 급속하게 충전과 방전을 하면서 이 전압이라는 것을 그 좀 완만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직류를 차단하는 역할도 커패시터가 하고요. 인덕터가 자기장을 통해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했다면은 커패시터는 전기장을 통해서 전압을 제어해서 자체적으로 소비 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기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일종의 여기가 이제 충전지라 그랬잖아요. 충전지니까 당연히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즉 충전 방전되고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 커패시터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소위 전기를 우리가 감전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한번 수리하다가 별 생각 없이 커패시터 쪽을 잘못 만졌는데 순간 기절이 될 정도로 전기를 찌릿하게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별개로 요즘에는 보기 좀 힘든데 예전에 그 유원지 같은 데서 일회용 카메라 같은 게 많이 판매를 했잖아요. 일회용 카메라를 보면은 절대 분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분해해서 고장 난다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커패시터가 들어있는데 이 커패시터가 하는 역할이 일회용 카메라도 당연히 플래시가 있고 이 플래시를 충전할 때는 이 커패시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거든요. 근데 분해를 했는데 이 커패시터를 사람이 모르고 터치를 하다가는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분해를 하지 마라, 그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즉 커패시터라는 것은 충전지 같은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과 방전을 하고, 그리고 전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사람이 감전될 수가 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커패시터는 이 영어 단어 그 커패시터의 C에서 따와서 기호로는 C를 사용하게 되고, 도면에서는 이렇게 딱 11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진 모습이다. 이렇게 커패시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언급했던 인덕터와 그리고 커패시터, 이들의 어떤 특징 그리고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았는데, 이런 성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단순히 뭐 전류의 흐름을 막어, 뭐 유도 전류를 만들어, 전압의 변화를 억제시켜, 이렇게 이런 성질 같은 걸 알았으면 이 성질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게 좋잖아요. 사람의 키가 커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키가 185라 했을 때 와닿듯이, 이럴 때를 이용해서 쓰는 단어가 바로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 인덕턴스는 인덕터가 가지고 있는 성질, 커패시턴스는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 즉 커패시터의 성질인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기호는 L, 아까 코일에서 따온다 그랬죠. 그리고 단위는 헨리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인덕턴스의 공식은 여기서 보면은 N파이는 Li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N은 권선수, 권선이라는 단어는 감는 그 횟수를 말합니다. 권선수라는 거, 감는 횟수에다가 자기장을 곱한 것은 인덕터와 전류의 곱과 같다. 이를 다시 치환하면은 인덕턴스는 전류분의 권선수, 그러니까 코일을 얼마나 감았느냐, 거기에서 생겨나는 자기장이 어느 정도이냐, 이걸 분자로 두고 분모로 전류값을 곱했을 때 값이다. 이거는 공식은 그냥 직관적으로 외워두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커패시턴스 같은 경우는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 그러니까 커패시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속하게 이제 충전 방전을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만큼 축적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호는 C, 그리고 단위는 페럿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패시턴스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전압분의 전하량. 여기서 이제 이 공식에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전압이 높을수록 커패시터의 능력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은 떨어진다. 즉 커패시턴스의 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면에 전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 자체는 커지겠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은,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역할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전류나 전압에 대한 변화를,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뭐 그런 건 다 비슷하지만은, 서로 하는 일이 좀 뭐라 그러나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은 아예 반대되는 일을 한다 해서 공식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리액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인덕터가 가진 성질, 인덕턴스, 그리고 커패시터가 가진 성질, 커패시턴스를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둘의 단위를 저항과 같이 옴으로 맞춘 것이 바로 리액턴스입니다. 자,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걸 가리켜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 했고, 단위는 옴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단위를 헨리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리고 커패시턴스 같은 경우는 단위를 페럿을 썼죠. 그런데 전류의 흐름을 다 방해하는 건 똑같아요. 이 인덕턴스도 자기장을 통해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면서 방해를 하고, 커패시터도 충전과 방전을 빨리빨리 하면서 전압을 조절하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게 조류에서는 모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지만 서로 단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혼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흐름을 방해하는 건 다 똑같다면 저항과 똑같은 단위인 옴으로 맞춰보자. 그래가지고 나온 개념이 바로 리액턴스입니다. 리액턴스는 기호로는 X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X는 특별하게 뭐 어떤 단어에서 따온 것 같지는 않고, 일종의 이제 구분을 위해서 인덕턴스나 커패시턴스 그리고 저항과는 다르게 그냥 X를 이렇게 딱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옴이다. 아까 말했듯 그 인덕터의 성질을 인덕턴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리액턴스로 바꾸게 되면은 유도 리액턴스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고,
X에다가 우리가 그 기존의 인덕턴스의 기호인 L을 R을 첨자로서 XL. 역시 단위는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옴을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커패시턴스 같은 경우도 XC 똑같이 단위를 옴으로 맞춥니다. 자, 그리고 인덕턴스에 있는 리액턴스를 그냥 리액턴스라고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도 전류를 이용했다. 뭐 리액턴스의 특징.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라고 사고요. 커패시턴스 같은 경우도 따로 그냥 리액턴스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용량 리액턴스. 물론 이를 유도성 리액턴스다, 용량성 리액턴스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리액턴스랑은 결국 이 둘을 합한 값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유도 리액턴스, 즉 XL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 보면은 오메가 L. 오메가라는 거는 각주파수를 얘기한다 했죠. 2파이 F, 2파이 F의 L. 2파이라는 거는 지난 수학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360도 라디안 값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F라는 것은 주파수. 그리고 이 L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덕턴스 값이 되는 거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용량 리액턴스 XC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모로 해결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분모 오메가 C, 여기서 오메가는 2파이 F. 똑같습니다. 이 2파이는 360도, F는 우리나라의 정적 주파수인 60Hz니까 60.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커패시턴스 값. 이렇게 분모로 두고 이렇게 분자로 1을 두게 되면은 용량 리액턴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서로 통일돼서 하나는 그냥 직관적으로 2파이-FL 이렇게 구하였는데 왜 용량성 리액턴스는 분모로 이렇게 두어가지고 좀 더 헷갈리게 하느냐. 그것은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 유도 리액턴스 자체는 주파수와 비례 관계이다. 그런 것도 있고 용량 리액턴스는 주파수와 반비례 관계이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쉬운 것 같은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교류의 주파수가 높다. 그러니까 뭐 60Hz보다 그보다 더 높게 된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같은 시간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화가 빠르게 되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콘덴서에 그만큼 충전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그러는데 교류의 주파수가 낮게 된다. 우리가 60Hz인데 그보다 낮게 뭐 한 20Hz나 30Hz 이렇게 들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변화 자체가 좀 느리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시간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충전율이 높아지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 리액턴스의 특징은 교류 주파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그 리액턴스, 그러니까 충전이 충분히 이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줄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반비례,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값은 작아지고 반면에 그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충전을 충분히 할 만큼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신 게 주파수가 높으면 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더 충전을 할 수 있나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시간 대비 빨리 이렇게 충방전이 되면 될수록 한마디로 말해 건성건성한다 이거죠. 충전 자체를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게 이 충전이라는 것이 완충이 될 수 없는 게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매번 바뀌는 게 교류이기 때문에 완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완충이 되기가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더 빠른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충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용량 리액턴스의 값은 반비례, 이 2파이-F, F의 주파수 이렇게 그래서 분모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나왔던 이 리액턴스라는 단어는 바로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의 합세 개념입니다. 즉 X는 XL, 이게 유도 리액턴스죠. 그리고 XC의 합. X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2파이 F 각 주파수에다가 주파수를 곱한 값. 그리고 여기 용량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반비례 관계, 주파수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2파이 FC분의 1 네, 이렇게 더한 값이다. 이것을 합한 것이 바로 리액턴스입니다. 리액턴스까지 이해를 했으면은 이제 임피던스를 이해하게 되면은 교류 전기를 방해하는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피던스라는 거는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한 개념으로 교류에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고, 기호는 Z, 단위는 역시나 옴을 사용한다. 우리가 처음에 옴의 법칙을 배우고 또 전기의 3요소를 배울 때 저항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배웠었는데, 이거는 이제 직류의 이야기고, 직류는 그냥 저항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교류는 저항은 물론이고 인덕터 그리고 커패시터 RLC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방해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전까지 이제 리액턴스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이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그 합한값, 이걸 가리켜 우리가 리액턴스라 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원래 저항 자체도 방해를 하는데, 저항과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리액턴스를 합한값, 이걸 가리켜 임피던스라고 하고, 기호는 Z, 그리고 단위는 똑같이 옴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직류는 저항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은, 교류는 저항에다가 리액턴스까지 합한 것, 즉 임피던스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저항이라는 건 실제로 전력을 소비한다 그랬죠. 전자제품의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인덕터 같은 경우는 자기장을 이용한다 해서 전력을 소비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커패시터는 전기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전기를 소비하지 않는다. 계속 이게 충전 방전만 할 뿐이지 이걸 갖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충전 방전. 그러니까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그리고 인덕터도 코일을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약간 좀 돌아가는 느낌이어서 흘러가는데 좀 불편할 뿐만 있지, 이 자체가 어떤 전기를 소비하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로 치면은 직선으로 갈 수 있기를 꼬불꼬불 돌아간다고 하지, 그거 갖고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인덕터와 커패시터, 이들의 성질을 합한 것이 바로 리액턴스라 그랬잖아요. 이 자체는 전력을 소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말로는 좀 간단한데, 이걸 우리가 이제 공학에서는 수학으로 표현해야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허수 개념이라는 것이 나오고 결국 복소수 개념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지난 우리 수학 강의에서 허수와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숫자 같은 경우를 실수라 그랬고, 그리고 존재는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숫자를 허수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저항이라는 건 실제로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 자체는 실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액턴스 자체는 존재는 해요. 그런데 전력을 따로 이렇게 소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허수의 개념을 씁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는 복소수를 표현할 때 실수와 허수를 A 플러스 JB로 하듯이, 똑같이 임피던스라는 그 수치를 구할 때는 실수인 저항 그리고 허수인 리액턴스 R 플러스 J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걸 풀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R은 그대로 실수니까 그대로지만은, 여기서 이제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 유도 리액턴스냐 용량 리액턴스냐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분자 분모 이것까지는 서로 뭐 주파수와 반비례 관계다 비례 관계다 이해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게 위상차라는 개념으로 뭐뭐보다 빠르다, 뭐뭐보다 느리다, 이 표현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건데, 지금 이번 강의에서 조금 이건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결국에는 임피던스라는 것을 풀어보면은 저항에다가 그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수, 그 리액턴스, 허수 개념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더한 값이 바로 임피던스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직류에서는 단순히 옴의 법칙이라는 것을 V는 IR, 즉 I는 R분의 V로 표기하면 됐지만은, 교류의 경우는 저항뿐만이 아니라 리액턴스, 즉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까지 고려를 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V는 IZ, Z이라는 것이 임피던스입니다. V는 IZ, 즉 I는 Z분의 V, 여기서 Z이라는 것은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을 말한다. 이렇게가 바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여기까지 오늘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강의부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위상차 같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결국 무시하고 그냥 대충 저항만 알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게 되면은 전기 이론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이를 응용해서 우리가 실무를 할 때도 헷갈릴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더라도 이 강의를 반복적으로 몇 번 들으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제 블로그를 통해 항상 질문 같은 걸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계산 같은 경우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그 계산을 유도하는 논리 과정만 생각하면 되고 계산은 계산기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내가 손으로 어떻게 풀어 걱정하시기보다는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이 전기 이론에 대해서도 좀 딱 부러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흐름을 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강의에 이어서 이제 진상과 지상 그리고 역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는 국내 유일이자 최초의 전기공사 중심 안전체험관으로 전기기술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등 일반인들에게까지 전기안전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안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기공사인의 삶과 함께해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현장에 한 번 더, 기업과 한 발 더, 현장 중심의 사고와 기업의 눈높이로 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